2022년 이후에 이제 부동산 PF가 여러 가지 금융업이나 건설업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많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고 건설사들도 뭐 법정 관리라던가 뭐 부도라던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낮은 자기 자본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대비 3% 정도만 자기 자본을 넣고 나머지는 건설사 보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가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해서 작년 말에 정부가 이 자기 자본 비율을 20%까지 중장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자본 확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실증 연구가 없었던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사업장별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증 근거가 없는데 저희 KDI에서는 이 본 연구를 통해서 지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약 800개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 실증 근거를 찾아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 확충을 하면 재반 그 PF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본 확충을 하면은 이제 총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공급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 특히 분양 리스크가 중요합니다. 이제 대출을 다 갚고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분양률, 엑싯 분양률이라고 하는데, 엑싯 분양률보다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사업이 부실화되기 때문에 엑싯 분양률의 수준이 이 분양 리스크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자기 자본 비율이 현행 3%에서 정부의 중장기 목표인 20%까지 올라가면 이 주거용 사업장의 엑싯 분양률이 59에서 46%로 한 13%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양 리스크가 많이 경감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4페이지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그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기 직전에 사업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이제 결국 부실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를 최종적인 그런 결과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한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 자료를 저희가 또 썼습니다. 2015년부터 24년 동안 착공된 15,000개의 아파트 사업장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러한 자료상의 어떤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도 있지만 또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 최대 PF 시장이기 때문에 유용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희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분석을 해본 결과 자기 자본 비율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그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이 사업장이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발견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좀 흥미로운 것은 일단 부실에 빠진 사업장이 다시 회복할 확률이 또 줄어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PF 사업의 약 12%가 부실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구조화를 통해서 빨리 사업성이 있는 거는 그나마 있는 거는 좀 회생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걸 회생시키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처럼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회생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발견입니다. PF 사업의 자본을 확충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감소해서 공급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3%에서 20%로 올리게 되면은 실증 분석을 해본 결과 총 사업비가 7%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주거용 사업장 같은 경우는 11% 정도 내려가서 이 공급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총 사업비를 비용 요소별로 조금 나눠 보면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기타비로 구성됩니다. 근데 토지비는 소위 땅값이죠. 그러니까 재무 비율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비에는 영향이 없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가는데 공사비가 전체 이 사업비의 반 이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공사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인건비하고 자재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역시 재무비율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시공사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공사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그만큼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공사비를 더 줍니다. 이게 보증 위험 프리미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확충을 하면 부채 비율이 내려가니까 시공사의 보증 부담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이 프리미엄을 덜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다운되는 그런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금융비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기 자본 비율이 늘어나서 부채가 줄어들면 부채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비도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결과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 실증 분석, 그러니까 자본 확충했더니 리스크 내려가고
총사업비 내려가서 좋더라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착수되기 어려워서 이 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이 자본을 확충하도록 규제를 하면서도 또 확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작년 말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그렇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추가 대책도 조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보완책과 한 가지 추가 대책 제언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완책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금융기관, 은행이 줄 수 있는 PF 대출의 총액을 제한하는 그런 규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PF 대출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액 한도 규제는 이 모든 걸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예정대로 총액 한도 규제를 대출 규제를 도입을 한다면 전체 PF 대출에 대해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본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에 대해서만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미국도 총액 한도 규제를 PF 대출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자기 자본 비율의 반대인 그 부채 비율, 즉 LTV, 고 LTV 대출에 대해서만 묶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총액 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어떤 취지로 한도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보완 대책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을 요약해 보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 자본은 뭐를 자기 자본으로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보통주는 당연히 이제 자기 자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지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자본 확충이 되는데 지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우선주입니다. 일단 위험이 보통주보다 좀 더 낮고요. 그리고 우선주의 중요한 점은 유동성 위험이 좀 낮다라는 겁니다. 보통주에 투자하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계약에 따라서 사업 이전에도 종료 이전에도 중간중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짤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많이 또 연기금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할 수가 있어서 이 우선주도 자기 자본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우선주가 어떤 다른 계약에 따라서 상환 의무가 없으면은 자기 자본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당해 보입니다. 세 번째 보완 대책은 토지 현물 출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토지비가 총 사업비의 4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토지를 현물 출자를 해버리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건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근데 이제 토지주가 출자를 하면 양도세를 바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익은 몇 년 뒤에 실현되니까 자금이 굉장히 몇 년 동안 묶이게 돼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7월에 이 프로젝트 리츠의 토지를 현물 출자하면 양도세 과세를 출자 시점이 아니라 수익 실현 시점으로 이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만 이게 3년 1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시적인 제도인데요. 다음 같은 이유로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PF 구조를 현행 저자본에서 고자본 구조로 바꾸는 거, 개선하는 게 이게 장기간제입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천천히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양도세 이연 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세수 측면에서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이제 출자 시점에 과세를 하게 되면은 토지 감정가액, 토지 가격에 이 개발 이익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오히려 적은데 수익 실현한 이후에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은 개발 이익까지 반영이 되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대책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PFV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그런 개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비어클이라고 하는 PFV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도관체, 명목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관체가 굉장히 PF 사업에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일수록 지분 투자자들이 많고 권리 관계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정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이런 클린한 어떤 명목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 명목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제도가 그런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PF 사업이 더욱더 대형화될 것이고 또 이제 자본 확충이 요구되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도관체 시행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이 도관체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도관체가 법적으로 회사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 완료한 다음에 개발 이익에 대해서 배당
개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일단 내야 됩니다. 회사니까. 그리고 법인세 내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시행사나 다른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데 시행사가 그 받은 배당에 대해서 또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 되는 거죠. 이중과세를 근데 감면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PFV, 프로젝트 리츠 등과 같은 그런 이중과세 감면 도관체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PFV는 이 프로젝트 리츠와는 달리 이중과세 혜택은 똑같이 받으면서 자기 자본 비율 규제나 아니면 건전성 감독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차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사업을 3% 정도의 낮은 자본 구조로 추진하는 과도한 위험 추구의 수단으로서 PFV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PFV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리츠 수준의 건전성 규제나 감독을 도입을 해서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자본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